상우가 최명철을 거칠게 밀치며 지팡이를 빼앗아 땅에 내던진다. 꼰대가 꺼지라고! 연기하냐고! 70세 노인이 허리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주변 상인들이 경악하며 달려오지만 상우는 비웃으며 도망친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지팡이가 특전사 귀신부대 교관의 전술봉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서울 성북동 재래시장은 오전 10시만 되면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메아리치고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시장 특유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천막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먼지와 함께 춤추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고향 같은 곳이죠. 그런 시장 한복판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70세의 최명철입니다. 그는 언제나 같은 차림새로 시장을 찾습니다. 빛바랜 군복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한 손에는 묵직한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구부정하긴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운 절도가 느껴집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그 소리만 들어도 상인들은 최명철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명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을 찾아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사갑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생선 한 마리. 넉넉하지 않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노인의 장보기는 늘 신중하고 계획적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을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상인들이 부르는 가격 그대로 지불하며 잔돈까지 정확히 받아 지갑에 넣습니다. 상인들과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지만 지나갈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절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최 어르신. 두부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는 최명철이 오면 항상 가장 좋은 두부를 골라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부 상태가 참 좋아 보입니다. 최명철은 짧지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카리스마가 묻어납니다. 젊은 시절 수백 명의 부하들을 훈련시켰던 특전사 교관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낮고 차분한 음성이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최명철의 과거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시장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군인 출신이라는 것 정도만 알 뿐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면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고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의 인품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명철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특전사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인 귀신부대 교관이었다는 사실도 대통령 경호부대 요원들을 직접 훈련시켰다는 영광스러운 이력도 모두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은 수많은 훈장들과 표창장들도 집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최명철의 진면목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고 비를 맞고 집에 가는 모습, 길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나누어 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며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말은 별로 안 하시지만 인사는 꼭 받으시는 분이야. 참 예의 바르셔. 떡집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맞아. 요즘 젊은 놈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는 품위가 있어. 저런 어른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든든해.
야채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최명철은 장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훈련시킨 놈들이 다 사회 나가서 뭐가 됐는데 지금쯤 다들 가정도 꾸리고 자리도 잡았겠지. 그런데 난 이제 이 늙은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구나. 화려했던 군인 시절과 달리 지금의 그는 그저 평범한 독거노인일 뿐입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고 명절에나 안부 전화 한 통 받을 뿐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지만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최명철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빨간색 푸드트럭 한 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트럭이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 떡볶이와 순대, 어묵 등을 팔고 있었습니다. 트럭 주인은 25살의 젊은 청년 상우였습니다. 상우는 최명철과는 정반대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욕설을 입에 달고 살며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야, 빨리 골라. 시간 없어. 돈 없으면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떡볶이 맛만큼은 괜찮아서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나름 인기가 있었죠. 문제는 상우의 태도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아 다른 가게들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젊은 청년 하나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명철은 그런 상우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나이 때는 누구나 방황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나서서 젊은 사람과 시비를 벌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켠으로는 누군가 저 청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성북동 재래시장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선풍기 바람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날씨에 상인들은 하나같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신기루처럼 일렁거리고 시장 곳곳에서는 얼음물과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명철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장을 찾았습니다. 더위 때문에 외출을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군복 점퍼 대신 얇은 반팔 셔츠를 입었지만 지팡이는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과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 지팡이 없이는 오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시장 입구의 상우는 짜증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은 뜸했고 트럭 안의 온도는 사우나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나마 오는 손님들도 가격을 깎아달라며 투덜거리거나 맛이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상우의 인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아, 진짜 더워 죽겠네. 이런 날 누가 떡볶이를 먹어. 상우는 기름투성이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시장 안쪽에서 할머니 두 분이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두 할머니는 무거운 채소 박스들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간신히 끌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고 좌판을 벌였을 텐데 오늘은 왠지 상우의 푸드트럭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상우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아. 우리가 여기서 좀 장사해도 될까? 평소 자리가 공사 중이라서 말이야. 할머니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들이 여기 앞을 막으면 제 손님들이 어떻게 와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상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조금만, 한두 시간만 하게 해주면 안 될까? 다른 할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제 자리라고요. 빨리 치우세요. 할머니들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수레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수레 바퀴가 구멍에 빠져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할머니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던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도와주려고 다가왔습니다. 최명철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지나갔겠지만 오늘은 왠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친구, 어른들이 어려우시니까 조금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최명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는 뒤돌아보며 최명철을 째려봤습니다. 아저씨는 왜 끼어들어요? 여기 제 자리라고요. 할머니들이 여기 있으면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해요? 장사도 중요하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할머니들도 먹고 살려고 하시는 건데. 최명철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상우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악역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저씨, 제발 좀 꺼져주세요. 저한테 훈수 두지 말고요. 상우가 소리치며 최명철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최명철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상우는 화가 난 나머지 그 지팡이를 집어들어 땅바닥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묵직한 지팡이가 아스팔트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기하지 마세요. 지팡이 없어도 잘만 걸을 것 같은데요? 상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잃은 최명철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오래된 무릎 부상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명철은 허리를 부여잡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야겠어. 떡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연기를 다 해요? 저 하나 혼내려고 아프신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아, 어른이 쓰러지셨는데 그게 할 말이야? 야채가게 아저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상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지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상우는 중얼거리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디가? 책임져야지. 상인들이 소리쳤지만 상우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명철은 상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의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두부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좀 쉬면 될 것 같아요. 최명철은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은 온통 이 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점잖으신 최 어르신을 그런 식으로 대한 상우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우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성북동 재래시장은 고요했습니다. 하루 종일 북적거렸던 상인들의 목소리도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가로등만이 텅 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관리사무소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사건 때문에 몇몇 상인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젊은 놈이 뭐 하는 놈인지 알아봐야겠어. 상인의 회장인 김 사장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다치실 뻔했잖아.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떡집 아주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자.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겠어. 야채가게 아저씨가 제안했습니다. 시장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평소에는 도난 방지용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오늘만큼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컴퓨터에서 오늘 오후 시간대의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들이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상우와의 신랑이 그리고 최명철이 나서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며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저기 봐, 최 어르신이 얼마나 정중하게 말씀하시는데. 두부집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진행될수록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상우가 최명철을 밀치고 지팡이를 뺏어 던지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분노에 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지팡이를 자세히 보니 보통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노인용 지팡이보다 훨씬 두껍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는 특별한 표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게 혹시 김 회장이 화면을 멈추고 확대해서 봤습니다. 지팡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정밀하게 개조된 특수훈련용 전술봉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지팡이 같았지만 손잡이 부분의 금속 재질과 봉의 무게, 배분이 일반 지팡이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손잡이에 새겨진 독수리 문양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 군대에서 쓰는 거 아니야? 예비군 훈련을 받아본 젊은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인의 회장 김 사장은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런 전술봉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특수부대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지. 그때 시장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박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8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군 간부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독수리 문양, 혹시 특전사 마크 아닌가?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특전사요? 상인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특전사가 아니야. 저 문양은 귀신부대 표시야. 박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신부대. 그 이름만 들어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특전사 중에서도 최정예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부대. 대통령 경호나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준의 군인들만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럼 최 어르신이? 떡집 아주머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귀신부대 출신이실 거야. 그것도 저런 전술봉을 가지고 계신 걸 보면 교관급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박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상인들은 그제야 최명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 뒤에 숨겨진 화려한 과거를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훈련시키고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정예 군인들을 양성했던 사람이 바로 옆에서 평범하게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야채가게 아저씨가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떤 놈이 밀어서. 김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상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평소에도 존경스러웠던 최명철이 알고 보니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을 상우가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모든 상인들이 분개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놈 찾아서 사과하라고 해야겠어. 두부집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계셨다는 건 아마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일 거야. 우리가 함부로 나서는 것보다는 어르신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상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우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명철의 의중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최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면서 김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우라는 놈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해. 어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줘야지. 야채가게 아저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상인들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최명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충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평범한 재래시장의 평범한 노인이 알고 보니 나라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편 상우는 자신의 단칸방에서 오늘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명철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북동 재래시장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벽부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어젯밤에 알게 된 최명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소곤소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촬영 장비를 가진 유튜버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한적했던 재래시장이 갑자기 북적거리는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떡집 아주머니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나 봐. 김 회장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누군가가 시장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고 그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귀신부대 출신 할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불량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오전 9시쯤 경찰차도 도착했습니다. 어제 신고를 받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상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우 씨 어디 갔을까? 두부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도망간 것 같아. 어제부터 푸드트럭도 안 보이잖아. 야채가게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장 안쪽에서 최명철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는 괜찮아 보였지만 여전히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어야 했습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특전사 귀신부대 출신이신가요? 어제 그 젊은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쏟아지는 질문들에 최명철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주목을 받게 되니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군 경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최명철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나서서 기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사건에 대해 조사 좀 하겠습니다. 최명철은 경찰과 함께 상인의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장 밖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우는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단칸방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댓글창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함부로 대하는 놈, 예의도 모르는 쓰레기, 당장 찾아서 사과하라. 상우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비가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우는 더 이상 방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상우를 본 상인들은 일제히 분노에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기자들도 상우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상우 씨죠? 어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상우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보고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최명철이 상인의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상우와 최명철이 마주치는 순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우는 최명철 앞에 서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는 그냥 까칠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특수부대를 훈련시켰던 사람의 카리스마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최명철은 상우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놀랐겠지. 나도 당황했어. 상우는 예상과 다른 최명철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꾸짖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우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사과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경찰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명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친구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명철은 상우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로부터 떨어진 시장 안쪽이었습니다. 싸움은 말로도 하는 거다. 근데 내 눈엔 주먹만 보이냐? 최명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우는 처음으로 진짜 어른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위압적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최명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사실 상우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급하게 말할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최명철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처리 방안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발하시겠습니까? 최명철은 잠시 생각한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 사과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진짜 사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그냥 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우는 최명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과를 거부당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시면?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훈련 말이야.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최명철의 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상우의 진짜 시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최명철이 내린 첫 번째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청소부터 시작하자. 상우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훈련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철의 눈빛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우가 빗자루를 들고 투덜거렸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지. 그게 훈련이야. 최명철은 상우 옆에서 함께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70살 노인이 25살 청년과 함께 새벽 청소를 하는 모습은 시장 상인들에게도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시장 청소가 끝나면 다음은 할머니들의 심부름이었습니다. 무거운 채소 박스를 나르고 손수레를 밀어드리고 가게 정리를 도와드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상우는 처음 며칠 동안 계속 불평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훈련이에요? 그냥 공짜 노가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상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노가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야.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거지. 최명철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관계요?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한데요. 상우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상우의 단칸방 앞에서 기다렸고 함께 시장으로 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교관 시절의 끈기와 인내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갈 무렵 상우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했던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들이 고마워 상우야라고 말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안 투덜거리네. 떡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엔 얼굴이 시커멓더니 요즘은 좀 밝아졌어요. 두부집 할머니도 상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인들도 점점 상우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 어르신을 함부로 대한 버릇없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상우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최명철만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상우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우와 최명철이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명철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 다녀왔지? 최명철의 질문에 상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상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걸음걸이, 자세, 말투. 다 티가 나. 그런데 뭔가 상처가 있어 보여. 최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 최명철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입대 후 부대에서 벌어진 일들, 억울한 폭행 누명, 결국 전역하게 된 과정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부모님과도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상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힘들었겠다. 최명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상우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졌어요. 어차피 내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상우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명철은 상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최명철이 물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근처에서 떡볶이 팔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별다른 꿈도 목표도 없고요. 상우가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꿈이 없다고? 25살인데? 최명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 같은 거 가져봤자 상처만 더 커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으면 되죠. 상우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명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훈련시켰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 중에도 상처받고 좌절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우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최명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최명철의 질문에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우가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쁜 놈이었으면 이런 훈련 받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야. 최명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밀치고 그건 화가 나서 한 일이지 본성이 나쁜 게 아니야. 본성이 나쁜 놈은 지금처럼 매일 나와서 할머니들 도와드리지 않아. 최명철의 말에 상우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는 혼자 시장을 걸으며 최명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상우야. 뒤에서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야채가게 할머니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셨습니다. 상우는 자연스럽게 달려가서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상우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러 상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시장 청소를 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우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상우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떡집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상우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평온했던 시장에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박 할머니가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날치기에게 가방을 빼앗긴 것입니다. 도둑이야. 가방 도둑. 박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상인들이 우왕좌왕했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상우가 움직였습니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골목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체력과 순발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상우는 지름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익혔던 골목길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상우는 샛길로 빠져서 오토바이가 나올 곳을 미리 예상하고 달렸습니다. 저기다. 상우가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상우를 보고 놀랐지만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정확한 타이밍에 몸을 날려 운전자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엉겨붙으며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가방 내놔. 상우가 소리치며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범인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꺼내며 상우를 위협했습니다. 비켜. 다칠라. 하지만 상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최명철에게 배웠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상황 판단과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상우는 침착하게 범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항복해. 더 이상 어르신들을 괴롭히지 마. 상우가 범인을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뒤늦게 달려온 상인들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범인을 경찰에게 인계하고 박 할머니의 가방을 찾아드렸습니다. 상우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지? 박 할머니가 감격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다치신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상우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박수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상우야, 진짜 멋있었어. 젊은 상인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범인 놓치지 않고 잡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고 떡집 아주머니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을 텐데 지금은 왠지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상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명철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것이었습니다. 최명철은 상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최명철의 짧은 한마디에 상우는 뭉클해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냥이 아니야.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잖아. 최명철이 상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명철과 상우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진 후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기분이었어? 최명철이 물었습니다.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내 일만 신경 썼는데 오늘은 할머니가 다치실까봐 걱정됐어요. 상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야.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된 거니까. 최명철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변한 건지. 상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명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훈장과 나침반이었습니다. 훈장에는 국가유공자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나침반은 특전사에서 사용하던 군용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최명철이 훈장을 상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훈장? 이신가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특전사에서 받은 마지막 훈장이야. 그리고 이 나침반은 내가 교관으로 있을 때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고. 최명철이 설명했습니다.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최명철이 훈장과 나침반을 상우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소중한 걸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내가 훈련시킨 마지막 제자니까. 최명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자라고요? 그래. 너는 내가 교관으로서 키운 마지막 사람이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지. 최명철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상우는 훈장과 나침반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나도 이제 말보단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상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명철은 상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달 전 무례하고 거칠었던 청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상우가 도둑을 잡은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 후 성북동 재래시장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방송국의 제작진이었습니다. 촬영 장비를 가득 실은 트럭과 함께 정장을 입은 PD와 작가들이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최명철 어르신 계신가요? 한 PD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요. 최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PD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최명철은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 이런 방송 출연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미 촬영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떡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거든요. PD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상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청소를 하러 온 것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촬영 장비들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우가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최 어르신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야채가게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상우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명철이 그런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최명철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뭐라고 하세요? 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지금 오시는 중이야.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최명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장비들과 제작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휴먼 다큐팀에서 왔습니다. PD가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명철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특전사 출신 영웅이 젊은이를 교육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거든요. PD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이런 좋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PD가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방송은 사양하겠습니다. 최명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작진 중 한 명인 방송국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이해는 하지만 이미 기획이 다 진행됐습니다. 광고주도 정해졌고요.
협조해 주시면 출연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가 사업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출연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이 진행됐다고 해서 제가 꼭 출연해야 하는 건 아니죠. 최명철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대표는 점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고집스럽게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투자된 제작비도 있고,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최명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상인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화제성 있는 콘텐츠는 저희에게도 중요합니다.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 걸린 문제거든요.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대표가 노골적으로 사업적 이익을 언급했습니다. 최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군인은 조용히 사라지는 거다. 이건 쇼가 아니다. 쇼라니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젊은 세대 교육에도 도움이 될 텐데. PD가 끼어들었습니다. 감동? 교육? 최명철이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률과 돈이 목적이지. 대표가 더 이상 가식을 버리고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화제성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화제성 콘텐츠? 최명철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상우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최명철에게 받은 가르침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른을 존경하는 법,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상우가 제작진 앞에 섰습니다. 이봐요, 방해하지 말고 빠져요. 대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경입니다. 뭐라고요? 대표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하셨어요. 그런 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건 잘못됐습니다. 상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뭘 안다고. 대표가 비웃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우가 대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른을 우롱하지 마세요.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는 뺨을 부여잡고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하지만 상인들이 일제히 상우 편에 섰습니다. 상우가 맞는 말했어. 떡집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최 어르신을 이용하려는 것부터가 잘못됐지. 김 회장도 분개했습니다. 제작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명철은 상우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 무례했던 청년이 이제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상우야. 최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상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우와 최명철 사이에는 더욱 깊은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고 성북동 재래시장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작은 명패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최명철 명예교관 시민정신상 수여자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최명철의 공로를 인정해 시상한 것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한편에 자리를 잡고 떡볶이 가게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푸드트럭이 아니라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정직한 떡볶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상우는 매일 성실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떡볶이 어때요? 단골 손님이 된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맛있게 끓였어요. 매운 거 잘 드시죠? 상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무뚝뚝하고 불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아이들에게는 떡볶이를 조금 더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른들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우는 정말 많이 변했어. 떡집 아주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 덕분이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다니. 야채가게 아저씨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명철의 모습은 요즘 시장에서 자주 보기 어려웠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외출을 많이 줄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우는 매일 최명철의 집을 찾아가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상우가 최명철의 작은 원룸을 찾아가며 물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장사 잘 되고 있어? 최명철이 소파에 앉아 상우를 맞았습니다.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상우가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최명철은 상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화만 내던 청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챙기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상우야, 내가 하나 말해줄 게 있어. 최명철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 군복 주머니에 편지 하나가 있어.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읽어봐. 최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상우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만약을 위한 거니까. 최명철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명철의 표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침 상우가 평소처럼 시장 청소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최명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와 있을 시간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몸이 아프신가? 상우가 걱정되어 최명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최명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상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군인은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니까.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너를 보면 내가 훈련시킨 그 어떤 제자보다도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지팡이는 시장 상인회에 맡겨놓았다. 그것을 시장 한가운데 걸어두라고 했다. 그 지팡이가 너와 시장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마지막으로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준 나침반을 보아라. 그 나침반이 너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것이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최명철. 상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최명철이 떠났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을 진짜 제자로 인정해준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상우는 상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최명철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어르신답긴 해. 조용히 오셔서 조용히 가시는구나. 김 회장이 감회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 한가운데에는 최명철의 지팡이가 걸렸습니다. 유리 케이스에 담긴 특수훈련용 전술봉은 시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무기였지만 진짜 힘은 그 안에 깃든 품위와 용서였다. 상우는 매일 그 지팡이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최명철에게 받은 훈장과 나침반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상우의 가게에 한 중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는 아이였습니다. 형,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그 아이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명철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형이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상우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상우는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철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최명철에게서 배운 진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북동 재래시장은 여전히 북적거렸습니다. 상우의 떡볶이 가게에는 항상 손님들이 줄을 섰고 시장 한가운데 걸린 지팡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최명철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매일 밤 최명철이 준 나침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스승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